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2021년 산업재해 승인이 난 사고 사망자는 828명, 하루에 2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의 이유가 살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 진행하는 하승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유를 함께하고 있는 ESPD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휴방을 했지만 그래도 네. 건강하게 또 만나서 기쁩니다. 네. 그렇죠. ESPD님의 건강과 제 건강이 결정해야지 방송이 둘 중에 한 명도 아프면 저희가 방송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럼요. 건강이 최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지역의 눈을 본 중앙은 이 하청 노동자들의 계속된 사망 사고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네. SPD님이 어쨌든 한국에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한데 좀 이렇게 울산 조선소의 사고에 주목하셨던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 얼마 전에 또 발생했던 사고라는 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네. 그 법이 적용되게 될 만한 그 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점에서 네. 눈에 좀 띄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 지인이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눈에 띄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게 신문 기사에 따르면 어쨌든 4월 3일 날 현대중공업에서 정확하게 사건 발생은 4월 2일이죠. 네. 4월 2일 날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하청업체 노동자인 분이 안면부와 가슴을 크게 다쳐가지고 의식을 잃으신 뒤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정도 뒤에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보면 어쨌든 그냥 사실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산업재해 승인이 난 사고 사망자가 828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산업재해가 크게 사고 사망이랑 이제 질병 사망자로 나뉘는데 질병 사망자 합치면 한국의 작년에 산업재해로 어쨌든 산업재해로 죽은 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어요. 그럼 결국 이게 하루에 5명씩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한국이 산업재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히는데 산업재해가 왜 이렇게 한국에 유독 많을까요? 일단 책임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이번 사고 역시 하청 노동자의 사망이었고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이제 작은 사고의 경우는 물론 공통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 사고들도 보면은 이렇게 중대하게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어지는 사고들은 거의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 관련된 부분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건도 보면 실제 원래 출근하는 시간보다 이른 시간 8시 출근이라고 그렇죠. 하면 오전 7시 48분에 발생한 사고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발생할 때 조기 출근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받았던 거고, 출근 시간 이전에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점검 시간 자체가 부족했을 것이며 빠르게 일을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았을 거다라는 추측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기사에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 이틀 전에도 비슷한 종류의 절단기 사고가 발생을 해서 네. 50대 노동자가 화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되게 상식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 전전날에 사고가 났으면 사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아마 우리가 상식적인 사회라면 다시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을 다시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에도 생겼죠. 기존에는 어쨌든 이 재해라고 하는 것들도
하청업체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럼 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에 도급을 했던 원청이 책임을 지는 거냐, 하청이 책임을 지는 거냐, 이런 문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계속 명쾌하지 않고 보통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제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열렸는데, 이게 뭐 근데 이 구조 될까요?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원청으로 여겨지는 사업장이 그보다 작은 사업장 자체를 고용한 형태인 거잖아요. 네. 그럼 어차피 원청이 고용을 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마치 우리가 이미 제작된 물건을 그냥 샀다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같은 사업장 안에서 똑같은 이게 하나의 배잖아요. 심지어 네, 네. 커다란 배를 같이 만들고 있는데 장소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네, 다 똑같은데 고용된 형태만 한 단계를 더 거쳤을 뿐인데 네. 이런 사고의 원청이 그동안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던 게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회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특이한.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들도 보통 그런가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어차피 고용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네. 가령 이 한국 같은 게 계속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는 노동 조건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배 만드는데 왜 원청이 있고 왜 하청이 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비용. 그러니까 원청에 소속된 노동자들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네. 하청에 소속되어 있는 작은 중소기업 협력업체나 사내하청의 중에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임금 격차만 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복지 수준, 네. 뭐 각종 수당, 뭐 이런 것들도 다르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청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도 다르죠. 그 장비도 다르대요. 장비도 그래서 다르죠. 안전모 네. 같은 것도 다르고 장갑도 다르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죠. 원래 위험하고 불안한 노동일수록 안전교육을 되게 강하게 받고 네. 이거는 정말 약간 숙련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업종임에도 한국은 그렇지 않은 그런 위험한 일종의 일일수록 비정규직 하청업체가 투입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냥 그게 다 일종의 비용을 삭감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일종의 사회가 묵인해 왔던 뭐 어차피 우리는 경제 성장해야 되니까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의 고용 조건도 뭐 감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강요받아 왔던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고가 이번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사고들은 그렇죠. 꼭 현대중공업만이 아니라도 계속 여러 형태로 발생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재 승인이 난 사고 사망자가 828명이라는 얘기는 산재 승인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업과의 연관성 가령 뭐 저희 이제 곧 여름 될 테니까 그런 거죠. 이쪽에 건설 노동자가 한여름에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중에 열사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이 사망 원인을 그러니까 작업으로 인한 사망이면 산재가 승인나는데 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거죠. 막 10시간 정도 땡볕에서 일하다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다가 쓰러졌다. 이러면 회사는 어떤 식이냐면 이건 우리 책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한낮에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다 쓰러진 건데 그렇죠. 한국은 이제 그런 문제를 작업장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버텨왔던 게 너무 많은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대학 캠퍼스도 보면 청소 노동자들도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사건 사고가 없었던 게 아니라 계속 발생해 왔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계속 그냥 지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안 고쳐진 거죠. 잘못된 게.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2018년에 어쨌든 김용균 씨가 돌아가시면서 네. 한국 사회가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지게 된 것도 그냥 있었으면 안 만들어졌을 텐데 한국은 어쨌든 다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려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려고 했던 사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영균 씨가 돌아가면서 이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문제가 조금 이제 얘기가 된 거고 뭐 저희가 이제 SPB님 보시죠. 사실 이 4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이
고 김영균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 종합보고서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400페이지 정도 되는. 네. 네. 사실은 이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방금 아까 이제 그 해수 PD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세 가지로 정리가 돼 있어요. 네. 하나는 어쨌든 이 구조 고용된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어쨌든 산업 안전 그러니까 안전 기술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정부의 책임성에서 네. 발생하는 문제 세 가지를 가지고 딱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지도 않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도 알아요. 근데 이 보고서가 나온 지 2년이 넘는데 우린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정치는 뭘 했을까?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김영균 씨의 사고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사건 현장도 봐야 되는데 사실 그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된 작업 환경, 그 앞에 요약문의 12페이지 보시면 네. 있는데요. 위험에 노출된 작업 환경, 비용 절감 명분으로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연료 환경 설비 운전의 분리와 외주화, 경상 정비의 강제적인 민간 개방, 이를 배경이 되는 발전회사 분할과 발전회사 간 경쟁 체제의 도입, 정부의 경영 평가와 발전 산업 정책, 그리고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정책에 대한 검토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게 그냥 왜냐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해당 노동자의 과실 이렇게 결론이 보통 많이 나요. 아니면 뭐 장비에서의 뭐 조작 오류.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은 장비의 조작 오류나 노동자의 과실이 다 이걸 개인 책임으로 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그 노동자가 알고 있고 만약에 뭔가 뭐 지금도 어쨌든 이 결국 용접하고 에틸렌가스가 이제 누출돼가 된 건데 그럼 가령 이 관이나 그런 데서 뭐 누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냄새도 나고 어쨌든 그런 게 있을 네. 거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얘기해가지고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으면 사고는 안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냥 작업 미숙 혹은 작업 실수로 인한 원인을 좀 부각시키는 게 네. 맞다면 원청에서보다 하청에서 그 비율이 높게 발생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큰 게 원청에서는 점검 체계를 갖추는 의무가 회사에 부여되니까 점검 체계를 갖추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작업하시는 분이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그 안전과 관련한 체크를 할 시간 자체가 부족했잖아요. 네. 그런 체크가 가능한 환경이었을 때 그 사람이 지금의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지 계속 네. 옆에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그거를 맞아요. 개인의 책임으로 이 작업 돌린다는 며칠까지 게. 끝내야 네.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기 출근할 수밖에 없고 네. 아니면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고 피곤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피로가 그런 거죠. 누적되면은 판단도 어렵죠.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하면 그럼에도 이런 기형적인 고용 구조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용 문제다. 단가를 깎이기 그러니까 중에 단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하도급 구조를 우리는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영균 보고서를 보면 되게 재밌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또 한국 사회의 모순이 있는데요. 그 16페이지 요약문 보시면 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연료환경 설비 운전과 경상정비만 구분하면 2019년 6월 1일 기준 발전 5개사에서 일하는 협력사 소속 인력은 6,220명이다. 발전에서 정규직 임금을 100%라고 할 때 한전 KPS 경상정비 노동자가 77%, 금화 PSC 경상정비 노동자가 64%, 연료운전 노동자가 53%이다. 경상정비 2차 협력사의 경우는 32%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임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러니까 2차 하청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죠. 비정규직 처지가 너무 열악하다. 네.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협력사가 지급받은 노무비 중 실제로 노동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47%에서 61%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 어떤 거냐면 하도급을 치면서 하도급을 받는 업체가 중간에서 가져가는 비율이 5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단계 회사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일종의 또 경영 이익을 위해서 또 떼이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던 대학에 그 청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제가 위탁되는 계약 금액하고 직영됐을 때 계약금을 뽑아본 적이 있어요. 네. 되게 재밌는 거는 금액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쨌든 이 위탁을 지금 보통 부가세 10%를 떼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부가세까지도 안 낼 수 있고 따지면 사실은 직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비용이 줄어들어요. 결국 책임 회피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책임 회피도 있고 여기서 사실은 이 협력업체 사장들이 누굴까요? 보통 일종의 대기업의 임원진들이 보통 나가면 협력사를 만들죠. 네. 그럼 결국 뭐냐면 이게 결국은 나눠먹기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윤을 그러니까 이게 보면 비용을 일종의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더 뽑아내기 위해서 만든 되게 기형적인 산업 구조가 한국의 대표적인 게 이게 하도급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착취당하는 비중은 더 높아지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래서 이게 단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런 이중적으로 착취되게 되는 되게 문제인 구조를 바로잡으면 되거든요. 네. 통일노동, 통일 임금 얘기한 지가 한참 됐는데 같은 노동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맞는 거냐. 그리고 사실 법원도 보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사내하청 문제로 계속 했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벌금 내는 게 이걸 바꾸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라는. 이게 한국이 이제 근데 그거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드는 생각이 이게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뭐 보도나 이런 데서는 기업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지만 그와 별도로 국가가 너무 자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기사에서도 보면 여기에 뭐 현대중공업의 폭발 사고 물론 그래도 이렇게 기사로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안에 국가가 중대재해처벌법 법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없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고민해야 되는데 국가에 대한 책임 부분이 너무 약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도 한 명도 없다고 하면 애매하고요. 어쨌든 정의당은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긴 한데 다른 정당의 사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 가장 많은 직군이 지금과 같은 법조인이 아니라 국회에 가장 많은 직군이 노동자였다면 당연히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사실 뭐 국정감사 이런 데서 주요한 감사 항목이 쪽에 산업 안전과 관련돼 있는 관리 감독 왜냐하면 어쨌든 국가에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이 될 텐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한국의 정치 구조에 그렇게 많이 편향돼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년에 2,000명이 넘게 죽는 산재 사망자들의 사실 저는 주된 원인은 어쨌든 기업과 정부한테 있는 거고 자꾸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거는 결국 자기 책임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정부와 기업의 잘못된 태도인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문제 또 그걸 어떻게 바로 잡을 거냐라고 하면 그건 결국 우리가 시민들이 투표해서 선거에서 그런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실제 우리 삶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국회나 청와대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또 저희가 그걸 잘 못하고 있네요. 어떡하죠? 그러게요. 내부 노조에서도 사실 또 현대중공업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같이 일하는 원청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대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정규직 수를 줄인 것도 물론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신입 정규 직원은 뽑지 않고 하청의 비중만 계속 늘려가다 보니까 또 저번에 물적 분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사례만 봤을 때도 원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계속
빼앗아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이제 원청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도 당장 생계가 우선처럼 여기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정규직 일자리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이런 비정규직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 비정규 노동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야, 현대중공업에서 어쨌든 그렇게 사고 나니까 이 정도 언론에서라도 봤지. 사실은 작은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비일비재하고, 사실 또 저희가 보면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 당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사실 그거는 전혀 통계도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일하는 게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한국은 그동안 사실 경제 성장한다는 명목으로 노동 현장 안전은 거의 약간 팽개치고 그냥 산업 역군 그러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가 좀 지났다고 판단되면 저는 어쨌든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중대기업 처벌법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처벌을 해야죠, 강력하게. 네. 그래야지만 다른 기업들이 이런 유사한 것들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게 될 거고, 그리고 사실은 뭐 단지 산재 막기 위해서는 뭐 이런 안전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계속 PD님이랑 제가 얘기했던 이 결국 잘못된 고용 구조, 이 하도급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것도 사실 전 되게 중요한 문제. 사실 저는 재벌 개혁이나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게 이 하도급 구조를 바꾸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에서 차이가 안 나는데 하도급을 줘서 책임을 회피하고 이윤을 더 착취하고 이런 착취 구조를 저는 바꾸는 게 사실 굉장히 한국 사회 앞으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그대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플랫폼 노동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노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중공업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이렇게 기사에라도 나는 거라면 지금 그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이라고 계속해서 노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원청의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하청과 다른 노동 구조를 바꾸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셔야 본인들한테도 나중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 역시 비정규직화될 확률이 비정규직화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당장에 정규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책임은 정부와 기업이 제일. 그렇죠. 네. 이게 참 이게 곤란한 게 보면 어쨌든 노조도 만나보면 결국 자기 정년 문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정규직이 어떻게 비정규직 되면 결국 정년이 있는 정규직이 나가면 사람을 안 뽑으면 그건 자연적 비정규직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뭐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하면 내가 정년 때까지 내가 정년이 될 때까지는 이 자리는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노조도 보면 같은 기업인데 현대중공업도 뭐 가령 정규직 노조랑 비정규직 노조랑 다 달라 있는 거잖아요. 같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그래서 이게 진짜 노동 현장에서의 사실 노동조합이 어떻게 이 연대하고 어떻게 싸울 거냐, 이게 사실 이것도 한 10년 넘게 반복되는 문제인데 참 안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업들 자체가 이제 어쨌든 사실 원래 복수노조 만들고 산별노조 만든 거는 그동안에 의용노조를 좀 이렇게 바로잡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기업들이 의용노조를 만들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좀 자기 말 잘 듣는 노조 만들어서 그 노조랑 협상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 근처에 있는 예전에 유성기업처럼 아예 노동조합을 박살내기 위해서 지금 무슨 노무법인가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보면 그것도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지 그냥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게 결국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은 거고, 그럼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현명하게 싸워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싸울 주체는 노동조합하고, 어쨌든 저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저는 한국 사회에 이게 아직도 불충분하게 되는데 충분히 보장돼야 되고, 다른 한편에 어쨌든 시민들이 이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사실 저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좀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말을 하면서 되게 가깝한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 막 이런 차기 5년 동안에 저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참 노동 부분에 특히나 시각이 되게 취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진짜 시민과의 연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따지면 사실 그런 거죠. 저는 어쨌든 사고 사망자가 828명이면 그날 신문에 어쨌든 하루에 2명 이상이 죽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망했고 잘못된 것들이 죽은지가 신문에 나와야 되겠죠. 네. 근데 보시면 신문에 산재 사고 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우리가 이거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같이 싸워야 되는 문제다. 그래야지만 좀 사회가 바뀌지 않고 우리도 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을 너무 우울하게 어. 시작을 많이. 네, 그래서 노래는 지난주에 원래 틀려고 했는데 못 틀었죠. 저희가 휴방을 하는 바람에. 그렇지만 네. 네, 그래서 이 세월호 추모곡인 청개 바람이 되어를 들어보겠습니다. These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 I am not there, I do not sleep. I am the sunlight on the ripened grain. I am the gentle autumn rain. I am a thousand winds.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I am the diamond glint on snow.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Please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cry. I am not there, I did not die. I am the swift rush of birds in flight. I am the stars that shine at night. I am a thousand winds.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I am the diamond glint and snow.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These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 I am not there, I do not sleep. I am the sunlight on the ripened grain. I am the gentle autumn rain. I am a thousand winds.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I am the diamond glint on snow.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I am a thousand winds.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I am the diamond glint and snow.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I am the diamond glint and snow.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 앞부분이라 좀 앞부분 저희가 답답한 문제가 이제 정치 안 바뀔까 정치 역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지역들의 이유에서는 이제 옥천신문에 난 소식 중에서 저희 잠깐 지난 방송에 잠깐 얘기했었죠. 네. 옥천에 도의원 2명인데 계속 2명이 될 수 있을 거냐 했는데 옥천 도의원은 1, 2선거구를 유지했다. 이런 이제 옥천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선거구 획정하면서 옥천구는 했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발표가 됐고 네. 충북 전체 도의원의 지역구 정원 1명도 증원됐다고 합니다. 반대로 영동은 원래 2명 뽑았는데 1명으로 줄어드는. 그다음에 청주에서는 2명이 늘고 충주에서도 1명이 증원된다. 아니, 청주 계속 늘어요. 이거 왜 화가 늘까요? 나요. 아, 왜 인구가 늘까요? 는다고 화가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의 되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중요한 원래 회의는 이거 정수 유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중대선거구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그러니까 선거법상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가능한데 다 도의회에서 쪼개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 2인 선거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양당제가 되는 건데 네. 이걸 바꾸라고 했더니 또 아주 신박한 11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서 하겠다. 충북에 하나고 네. 충북에서 어디를 할지는 충북에서 정한대요. 그러니까요. 언제 정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박합니까? 11개 시범 지역. 하필이면 도대체 왜 11개일까?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참 전국에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사실 이건 진짜 꼭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11개 지역을 시범으로 하면 진짜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도대체 무슨 시범을 해서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할 거면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하고 그리고 시기상도 조금 네. 혼란스럽긴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너무 얼마 안 남아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결정들이긴 한데요. 어쨌든 저는 좀 이게 뭐 선거구제 옥천 유지됐으니까 잘 됐다. 뭐 영동 어떻게 하냐 이런 시각을 좀 넘어서서 네. 좀 저는 좀 전체적으로 이 선거구와 선거 제도에 대한 고민이 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합의안 정치개혁 특별히 합의안인데 네. 국회에서 뭐 했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의원수 하나, 그 다음에 인구 하나 기준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선거구. 결국 뭐냐면 의원 정수랑 인구, 자, 이 보시면 합의안 보시면 숫자 놀이거든요. 네. 어디 넣고 빼고 어디 넣고 빼고 이렇게 돼 있고 옥천도 살아남은 이유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옥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구 5만 이상 미통합. 네. 그 얘기는 옥천 인구가 5만 사실 이제 5만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이번에 5만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인구 5만에서 무너지면 옥천도 이제 1명. 그럼 결국 옥천은 다음 선거 때는 도의원이 1명이다. 이게 너무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구를 만드는 게 합리적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그렇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만들면 네. 국가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도의원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 네. 그 다음에 있는 데가 서울. 이게 왜냐하면 인구 비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광역시 이상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어딜까요? 시도에서 광역시도 면적이 이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면적은. 면적이 가장 많은 넓은 곳은 경북입니다. 경상북도. 그렇군요. 경상북도가 생각보다 이게 남도에 비하면 경상북도가 길어요. 그래서 경북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강원도. 그 다음이 전남. 그렇게 되고 이제 광역시들은 저기 뒤에 있는데 이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큰 곳이 울산. 두 번째가 어딜까요? 광역시 중에서. 면적? 네. 광주? 인천입니다. 인천이 제일 큰가요? 네, 광주가 제일 면적이 작습니다. 전 부산이 더 작을 줄 알았어요. 부산이 4위.
4위. 예,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울산,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아, 서울이 5번째입니다. 우와. 아, 근데 1도시는 서울이고 2도시는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면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역시 제외야 그냥 도 단위로 보면 1등이 경북, 2등이 강원, 3등이 전남, 4등이 경기. 아, 그러니까 지금 의원이 가장 많은 경기는 도 단위에서는 4번째 면적으로 보면. 네.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의원 정수가 많은 서울은 광역시도 단위로만 뽑아보면 5번째 와.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좁은 면적에 사람들이 박을 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진짜 저희가 어쨌든 이게 뭐 공간의 민주주의를 하든 아니면 이걸 따지면 사실 면적이 넓은 곳에 사는 사람 그만큼 인구가 적단위로 과소대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서울 사람들은 또 그런 면에서 억울할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표에 있다시피 의원 한 명이 대변하는 평균 인구를 따져보면 서울이 제일 많거든요. 네. 경기가 제일 많아요. 아, 그 다음에 서울.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경기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인구가 1000만이 넘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따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의원 한 명이 9만 6천 명을 대변하는 거고, 네. 서울은 의원 한 명이 9만 4천 명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충북은 의원 한 명이 5만 명을 대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아까 얘기한 인구 기준이 되다 보면 결국 옥천도 의원 한 명이 5만 명 이상을 대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5만 명선이 무너지면 이제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통합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인구수 기준으로 따져보다 보면 결국 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가장 대변하는 인구가 낮은 의원 한 명이 3만 3천 명을 대변하는 곳이 전남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남의 인구가 가장 많이 줄기 때문에. 아,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의원 한 명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인구수로 가다 보면 어쨌든 간에 경기는 그런 거죠. 우리는 더 많이 도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소대표되고 있다. 전남은 3만 3천 명이 한 명 뽑으니까 굉장히 과대대표되고 이런 또 불만이 서울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 누구도 만족스럽지 못한 선거제도예요. 인구 중심으로 가는 게 지금 현행대로 따진다면. 네. 그러면 바꿔야 되겠죠. 네.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를 이렇게 비율로 해서 섞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걸 이제 섞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저희는 준연동형이라고 한 되게 이상한 되게 이상하다 하면 좀 이상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공간적으로 가는 방법은 일종의 미국식 연방제도겠죠. 네. 아예 각 도단위별로 몇 명씩 딱 정해 놓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방식과 어쨌든 뭐 상하원을 만드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예 진짜 전면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 애매한 방식들로 쓰고 그냥 비례대표 한 명씩 정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기 되게 힘든 구조를 지금 한국은 이제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이제 도 내에서도 사실은 아까 청주는 2명 늘어나고 충주가 1명 늘어나고 하는 건 결국 30명 기준에 국회의원, 여기도 되게 재미있는 국회의원이 보면 어쨌든 1인 선거, 한 명의 선거고 30만 명 기준이잖아요. 네. 또 보면 일단은 이게 국회의원 선거를 준해가지고 또 계산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청주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청주 인원이 늘어나면 그 충북 도의회가 아니고 청주시의회, 청주 도의회가 되죠. 네. 청주 도의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도의회에서도 아까 저 얘기했죠. 아까 이게 저희 잠깐 쉬는 시간 얘기했지만 어쨌든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 문제 얘기했다시피 결국 뭐냐면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노조에서 안 들어지는 거는 비정규직에서 대의원을 못 내는 건데 그럼 결국은 안건으로 들어가도 자기 관심사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충북 도의회에서도 청주 도의원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청주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이 기각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관심이 별로 없고 일단 들을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옥천이나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이제 수도권만 빼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쨌든 전 선거제도로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겠죠. 하나는 어쨌든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역구 선거구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 유지하는 게 맞을 거냐. 결국 지역구는 인구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는데 자꾸 지역구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가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걸 저 좀 이제는 좀 그러니까 가령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수도권과 비수권 좀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어쨌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 차라리 인구 비례해서 늘리는 거죠. 정수를. 네. 의원 정수를 늘리고. 가령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면적 대비 인구의 분포도가 너무 여기도 집중돼 있으니까 그걸 네.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인구가 적은 지역이니까 대표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은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시켜서 일종의 비례성을 맞추는 방법들을 저는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인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생각보다 일을 너무 안 하는 경향이 강하고 실제 관심은 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제 계속 고려하는. 그러니까 뭐 중대선거구제 안 하는 이유도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들의 양당제 구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신용만 한 느낌. 그리고 사실 중대선거 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방식이면 양당제 또 특별하게 불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가 1-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뭐 4인 선거구 만들어도 1-가나되고 2-가나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선거구 계도 같이 병행돼야 될 게 뭐냐면 결국 한 선거구에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한 명의 중요한 후보를 내고 네. 그래서 그 후보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당 사람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정치를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게 정치에 발전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뭐 난립하는 구조니까 사실 좀 그런 것도 어떻게 제어할 건지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좀 중요한 정치 개혁의 과제인데 너무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근데 그렇게 유지하면 그 양당에도 사실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당은 좋죠. 아니 저는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 왜요? 왜냐면 네. 이제 물론 당장 뭐 당선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네. 이득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신뢰하지 않잖아요. 계속 이러니까. 그러면 신뢰받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보람이 있을까요? 그 자리를 보람으로 방송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보람으로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삶을 살 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 없이 그냥 그 빛 좋은 개살구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서 많이들 자기 이해관계를 많이 챙기시죠. 그러니까 양당제가 왜 아까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왜 기업들이 그렇게 안 하냐면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양당제도 왜 지급이 좋냐면 여기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도 그렇게 해서 노동자가 삶을 살 수가 없으면 소비자가 없어지잖아요. 글로벌 시대에서는 여기서 싸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 수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원래 근데 그게 뭐냐면 한국의 경제 구조,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내수 시장을 고려한다면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구조에 있다 보니까 결국 수출을 하기 위해서 단가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한국 제품들이 다 국내가 더 비싸요. 네. 외국은 더 싸단 말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맞출 거냐? 뭐 사실 그건 다 노동 현장에서 다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착취고, 네. 뭐 좋게 얘기하면 뭐 효율적인 경쟁이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정치도 제가 볼 때 비슷한. 그래서 한국 정치가 굉장히 고비용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정치적인 특권도 많고 이분도 대통령 선거도 보시면은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은 이미 선거 비용 다 보존받았어요. 400억 넘게 선관위 받았거든요. 정의당은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왜냐하면 비율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 정의당은 선거한 생돈을 다 빚으로 떼워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구조가 제가 볼 때는 결국 정치를 자꾸 나쁘게 만드는, 아까 해수 PD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가 정치인이지, 내가 우리 군의 의원이니까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일해야지 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내가 이거 공천 받으려고 당에 실제 제가某정당에게 네.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당내 경선한 비용도 후보들이 낸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미
내가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되고 나면 그 비용을 회수하고 싶겠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 아예 당내에서도 후보로 나올 생각도 잘 못하고 뭐 그런 구조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이게 그러니까 결국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자기 이해관계를 자꾸 챙기게 되는. 왜냐하면 이렇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특별한 이해관계가 안 생기잖아요. 네. 한국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정치를 하니까 자꾸 투기도 하게 되고 뭐 개발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개발이 내 땅 근처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내 땅 근처로 도로가 지나가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빨리 바뀌어야겠네요. 근데 우리 도의 선거구가 유지됐다고 기뻐할 게 아니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빨리 얘기를 해야 다음 선거 때 선거구를 유지하냐 마냐가 그쵸.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인구 구조로 가면 유지하기 힘들다. 네. 혹천이 5만 선을 유지하는 게 힘들 거기 때문에 4년 뒤에. 네. 그래서 빨리 좀 이 인구 중심의 좀 저희의 지역구 중심과 인구 중심의 선거라고 하는 생각에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올까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노래는. 이번 곡은요. 제가 네. 골랐는데요. 가사를 보고 골랐어요. 비숍의 나선 계단이라는 노래고요. 네. 한번 가사를 잘 들어주세요. Yeah. Come on. Spiral steps. 이 낯선 계단 위에서 무엇을 위해 걸어온 건지 몰랐어. 기억해보려 해도 답을 찾지 못해도 이렇게 또 한 계단만 발걸음을 뗐어. 계단 한 걸음 날 저먼 참는 뭐를 바라본 예전에 누군가와 언젠가의 누군가 사이 점선을 이어가는 그런 이 낯선 계단. 이 낯선 계단 check it out now. 이별의 그늘에서 다시 이별의 문턱까지 하나의 동심으로 하염없이 덧그리는 것 같지. 밤의 시간의 마음 중심축을 두며 Y축간만을 계속 더하기. 이 낯선 계단 위에 내 삶의 모양이 마치 DNA 낯선 같이. 서로가 서로의 인력으로 붙잡아 곁에 머물도록 만들려거든 새겨들어. 마치 사자자리의 유성우처럼 작은 혜성의 스침에도 우린 쉽게 흩어져 파편이 되어 만날에서 불타버리듯 화려한 마지막 시로 도심 어딘가를 적시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너무 빨리 서로의 궤도를 뒤틀진 말아줘. 우린 각자의 스텝에 맞춰 저마다 왜 그래 적어지는 별들 난 자신만의 최선의 솔라 시스템 속에 들을 붙잡고 싶다 해도 그 역시 나처럼 별이란 사실을 기억해줘. 무엇보다 중요한 키워드는 밸런스. 하지만 우린 뭔가를 잃고 나서야 배워. 또 때론 같은 실패로 지난 날을 가득 채워도 쉽게 배워지지 않는 그런 실패도 가끔 있어. 그게 너와의 경우가 아니길 바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욱더 나가려. 난 이 낯선 계단 위로 조심스레 한 걸음씩 걸어오를래. 늘 같은 층에 머물 순 없으니 너만이 나의 삶을 뻔하니 내 세상을 거의 마치 내게 살아 정확히 맞춘다고. 오직 너만이 내 마음을 평안히 살듬고 정확히 어루만져줄 것 같았지. 하지만 넌 너만의 꿈을 꾸지. 그리고 난 우울한 거울 속 내게 묻지. 과연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남을 수 있나.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는 이 밤이 시간의 마음. 이 밤이 시간의 마음. 넌 결코 알 수 없을 나의 이 밤이 시간의 마음. 이 밤이 시간의 마음. 이 밤이 시간의 마음. 서로가 서로를 서로에게 돌려보내주기로 다짐한 이 밤의 마지막. 이런 건 그저 잔인한 위선임을 잘 알지만 난 먼저 발을 떼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야. 너의 실루엣이 야경 속으로 사라진 다음 가득 끓이킨 밤 공기에 익숙한 절감이 데이자부. 진정 미안함을 느껴. 이런 결말의 스포일러를 알고도 입을 담은 건 결코 깔끔한 이별일 리가 없을 거야. 아무리 애써 정리해보려 해도 어디선가 불쑥 너의 흔적이 나타나 날 헝끌어뜨리고 난 발을 어디다 미끄러질 거야. 충분한 경험을 쌓아 예전과는 다르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새로운 오답을 쌓고 차오른 실현에 저수지의 댐을 허물어 서로를 휙휩쓸어 망쳐버릴 그런 운명. 이런 반복 강박 친숙한 상실감만이 힘 빠진 발걸음 한 걸음마다 밀착한 날 또 다른 평행 세계로 안내하고 난 새로운 낯선 계단의 첫 스텝을 밟는 건 너만이 나의 삶을 뻔하니 내 세상을 거의 마치 내게 살아 정확히 맞춘다고. 오직 너만이 내 마음을 평안히 살듬고 정확히 어루만져줄 것 같았지. 하지만 넌 너만의 꿈을 꾸지. 그리고 난 우울한 거울 속 내게 묻지. 과연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남을 수 있나.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는 이 밤이
알 수 없을 나의 이 밤이 시간이 now 이 밤이 시간이 now 이 밤이 시간이 now 이별의 그늘에서 다시 이별의 문턱까지 하나의 동심으로 하염없이 덧그리는 것 같지 중시한 축을 들며 Y축간만을 계속 더하기 이 내 삶의 모양이 마치 DNA 낯선 같지 이 낯선 계단 위에서 무엇을 위해 걸어온 건지 냈어 기억해보려 해도 답을 찾지 못해도 이렇게 또 한 계단만 발걸음을 뗐어 계단 한 걸음 난 저문 창문 뭐를 바라본 예전에 누군가와 언젠가와 누군가 사이 점선을 이어가는 그런 이 낯선 계단 이 낯선 계단 위에 나 낯선 계단 이 낯선 계단 위에 나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는 지역 예산 투바보기 네.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추경 1차 예산을 볼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은 매번 우리에게 새로운 돈이 들어온다. 네. 옥천군도 아직 이게 결산이 안 나가기 때문에 최종 예산을 가면 6천억이 넘을 건데 어쨌든 1차 한 번 추경만 했을 뿐인데 돈이 310억이 늘었습니다. 그니까요. 오. 2차 추경하면 또 늘 거고 3차 그러게요. 추경하면 또 늘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회계로 본다면 일반회계에서는 266억 정도가 올랐고요. 네. 특별회계에서 44억이 돼서 총 310억 5,800만 원이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네. 좋은 일일까요? 어떻게 증가했을까요?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어쨌든 돈이 늘어난 건 사람들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결국 세출도 늘어야 돼. 왜냐하면 모든 예산서는 세입과 세출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 기존에는 돈이 없어서 못 쓰겠다라고 했던 부분에도 돈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되게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군에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돈은 계속 생긴다. 그러니까 가장 군에다가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요구할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1, 2월 달이다. 네. 왜냐하면 1차 추경 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저희가 이제 세입 총괄만 볼 텐데요. 네. 세입 총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가를 보면 맨 첫 번째는 지방세 수입은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아직 지방세는 아직 제대로 안 걷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거는 계획대로 잡혀 있는 거고요. 늘어난 곳이 어디냐면 세외 수입입니다. 네. 세외 수입에서 18억이 늘었습니다. 세외 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 수입. 이건 뭐냐면 예측 가능한 매년 꼬박꼬박 들어오는 경상적 세외 수입이라 부르는데요.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늘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늘어났을 거다를 네. 예측할 수 있는데요. 임시적 세외 수입이 16억이 늘었는데 보시면 많이 늘어난 여기 예산서 보시면 증감률에 순증돼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순증은 뭐냐면 기존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는데 네. 새로 생긴 거를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디서 늘었냐면 이게 보조금 반환,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을 통해서 12억이 그냥 늘어난 겁니다. 그럼 결국 뭐 이것도 좋은 거죠. 네. 어쨌든 좋은 거고 그다음에 늘어난 곳이 보시면은 이제 지난 연도 수입에서 넘어온 돈이 또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세외 수입에서 18억 정도가 늘어났고 어쨌든 310억이 늘었는데 왜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늘어난 돈은 결국 18억 정도라는 네. 얘기죠. 그러면 어디서 늘었을까를 보면 결국 그건 이제 중앙정부나 도단에서 넘어온 돈일 텐데요. 결국 보시면 지방교부세. 네. 지방교부세가 41억이 늘어났습니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돈이라서 사실은 추경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얼마 줄지를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보시면 이 본 예산은 사실상 언제 11월 달에 만들어지고 12월 달에 의회에서 통과되는 거라서 중앙정부가 얼마 줄지 미리 예측하지 못하니까 이제 되는데 보통은 교부세가 줄어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1억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충북도에서 넘어오는 조정교부금이 보시면 59억이 늘었습니다. 네. 이거 좀 봐야 되는데
도가 갑자기 이렇게 돈을 왜 많이 주지? 이건 한번 고민해봐야죠. 네. 세부적인 어떤 거 있지만 어쨌든 또 뭐 중부터 주니까 이건 땡큐. 땡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늘어난 곳이 어디냐면 이제 보조금입니다. 네. 네, 보시면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 73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내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더불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옥천군이 국가균형발전 사업 하나를 땄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11억대에서 돼 있고요. 또 시도비에서도 모는 보조금이 38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쨌든 이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당수가 보면 어쨌든 한 200억 정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더 늘어난 돈이 들어오고요. 네.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순세경잉여금 보시면 56억 넘어오고, 근데 이게 끝난 게 이렇게 작년 결산해 가지고 결산해서 완전히 체크하지 못했던 어쨌든 잉여금들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네. 그래서 79억 정도가 이런 이제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항목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고민은 옥천군이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11월 달에 제출하는 분예산서는 사실상 8월부터 고민을 하거든요. 네. 8, 9, 10, 11 그렇게 해서 만성을 합니다. 자, 이 돈은 생각해 보시면 본예산안이 12월 달에 통과가 12월 말에 통과됐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추경 1차가 보면 3월 말 정도에 되는데요. 자, 이게 왜냐면 이게 추경이 얼마 늘어날지는 사실은 1월 달에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제 한 달 조금 더 해가 준비해가지고 310억에 대한 예산을 맞춰야 되는 거죠. 돈 얼마큼 늘어났다. 이게 우리가 보면 좋은데 공무원들한테는 늘어났어. 아이씨, 그럼 또 사업을 어떻게 만들지?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주로 취할까요? 해왔던 것 중에 좀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 같은데. 네.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청소년들 네. 그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청소년 기본소득이요? 네. 청소년 기본소득 사업이 약 17억, 18억? 17억, 18억? 그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들이 그냥 상식적인 제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네. 그럼 예전에 꼭 하고 싶어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들 들고 와봐. 그런 리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리스트 중에서 이건 정말 보람 있는 일이지. 청소년 기본소득을 하자. 왜냐하면 310억이 안 늘었잖아. 심지어 보시면은 임시적 세수비 늘면서 임시적 세수비 이거 군 돈이죠. 네. 국고에서 다시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체 수입,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교부세도 중앙정부가 이거는 따지지 않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 자체적으로 기획에서 왜냐하면 보조금 사업은 네. 이 사업에 쓰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딴 데 쓰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여기 사실 교부분 보시면은 조정교부금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억 정도가 생긴 겁니다. 우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네. 그러면 사실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다 챙겨놨다가 자 빨리 오세요.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던 사업들 이제 돈이 없다고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행복한 옥천군이 되겠죠.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그런 작업이 있었나요 혹시? 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옥천에 산 이후로 그게 이제 좀 상식적인 거라면 네. 약간 비상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그런 게 있겠죠. 왜냐하면 업체들은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매해 해왔으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입찰 같은 거 보시면 그런 입찰 날 때가 많아요.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가령 100억짜리 공사인데 업체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100억 우리는 못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그 사업 예산 올려줍니다. 100억짜리 한 150억 정도로. 아주 나쁜 경우에는 100억짜리 사업이 한 200억 사업으로 변신도 합니다. 그건 좀 처음에 측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측정 잘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단가를 낮춰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게 만들고 일종의 언지를 준 업체, 야 이거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높일 거야라는 얘기를 들은 쪽에서 입찰을 하는 거죠. 와, 그건 너무 비일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시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단가로 입찰했는데 여기서 하겠다고 했다. 근데 우리가 사업을 보니까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해 보니까 지난 입찰은 너무 박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올리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거든요. 그게 뭐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상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뭔가 네. 감사 같은 게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상식적이라면 감사도 하겠죠. 네. 근데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도 잘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내부 감사에서 잘 안 걸리고요. 네. 주민들이 감사 청구해도 또 공무원들의 우리 한국 사회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일단은 보호를 하는군요. 그렇죠. 뭐 옥천구는 상급기관에 감사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충북도 감사실에 요청할 수 있는데요. 충북도 감사실에 요청하면 충북도가 다시 옥천군으로 내려보냅니다. 아, 감사원에는요? 감사원이 하면 감사원이 다시 충북도로 내려보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하면 감사 결과로 제대로 뭔가 밝혀지는 게 없고 또 감사를 해도 보호도 가장 센 조치가 경고 정도입니다. 경고죠.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경고가 다인가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경고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 기업과 똑같습니다. 안 바뀌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저는 지금 세상이 너무 암울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다크한 방송인가요? 네. 네, 그럼 일단 저희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업에 돈이 늘어났을까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저희 예측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살기 좋은 옥천군에서는 행복한 일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다음 그러길 시간에 바라며. 네, 그렇게 보고 마지막 노래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같이 듣겠습니다. 네. 이 곡은 왜 고르셨나요? 그냥 뭐 생각 없이 골랐어요. 네, 그러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들으며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비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